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568페이지 제6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주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고용인의 종류와 신고라고 되는데, 이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를 말하는 거죠. 소속된 자를 말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고용인의 유형이 신분상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원 또는 임원의 신분으로서 고용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험 지문에 출제된 바는 없고 이 부분만 출제된 거죠. 우리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거는 출제된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그 법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즉 고용인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를 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2번 569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반갈로 1번에 보시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고용인을 고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안 해도 관계 없고, 그러나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과거에는 이걸 해고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법 개정하면서 고용관계 종료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사실은 신고사항이다, 일단은. 자, 반갈로 2번에 고용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우리 시행규칙의 내용을 보면은,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실무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를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는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 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하고 또 받아야 되는 교육을 수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공인중개사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있었죠. 그 결격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인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인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관계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고용요건으로서 교육을 수료했느냐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반갈로 4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죠.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니까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후 신고입니다. 고용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니까 고용부터 먼저 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용 자체는 사후 신고입니다.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사후에 신고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고용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갈로 5번에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시행규칙의 내용인데, 이 고용신고 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서식이 있는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익히
점검한 바가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 올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학습을 해드렸죠. 고용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유권 해석 사례를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 공인중개 한번 출제된 바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고용신고 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 위반이죠. 근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1항에 보면은 업무 정지 사유가 1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14가지 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9조 1항 15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하는 요 업무 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위반 사항이면 명확한데 그 위반 시에 제재 규정이 없을 때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결론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제 경험칙상 보면 우리 수험생들은 결론을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쉽게 풉니다. 전부 다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나 이유 이거는 학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근거를 물어보게 되면 또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시험 지문으로 내게 되면 다 맞추는데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내면은 또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결론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라든가 과정, 배경, 이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D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70페이지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때때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격도 제법 있었습니다. 쉽게 물론 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낼 수도 있는 주제라서 좀 심도 있게 그렇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에 손해배상 책임 간주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2번에 형사책임에서 양벌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양갈로 3번에 보시면 행정상의 책임에서 간주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15조 2항에서는 간주 규정이라는 걸 소위 두고 있고 그리고 50조에서는 양벌 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은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과 양벌 규정의 근거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다 아울러 함께 지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민사상의 책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게 우리 15조 2항의 소위 간주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도 시험 지문에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행정상의 책임,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고용인의 잘못으로. 이 간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행위를 갖다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봅니다. 이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없으신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즉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이 고용인이 계약금, 중도금 이런 부분들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횡령행위는 즉 알선 행위와 이꼴이 되는 행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횡령의 대상이 되는 금전이 거래 과정에서 소수되는 계약금이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횡령한 행위도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행위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 계약금 등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중개보조원인 고용인에도 책임을 묻게 되겠지만은 업무상 행위에 포함되니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중개업무 내지 중개보조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물론 그 고용인도 자신의 고의 과실에 따라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 간주 규정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성격은 고의 과실 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선택적 혹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연대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가는 말은 연대책임의 성격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부진적 연대책임 관계로 볼 거냐 진정 연대책임 관계로 볼 거냐 그거는 뭐 출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연대책임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그래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고의과실 있는 잘못을 저지른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구상 책임을 지는 고용인이 배상 능력이 없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책임을 묻도록 이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주 규정을 둔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보호 목적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으로 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넓게 해서 그래서 행위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중개행위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알선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행위조차도 이 업무상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판례를 보시면은 이 간주 규정이라는 것은 국어 문장을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직접 고의과실이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고용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판례를 보시면은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직접 잘못을 저지른 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그런 조문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출제가 그렇게 된 기억이 없어 보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더라도 과실이 아니라 보조원이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조원을 고용할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대책임 관계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겠죠. 물으시겠죠. 그렇다면 그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은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이런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을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어떤 의미의 판례냐 하면은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개 보조원을 상대로 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때는 이 보조원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에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보조는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거든요.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상계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원의 입장에서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이 사건은 이 과실이 있는 피해자인 의뢰인이 고의의 불법을 직접 저지르지 않고 가담하지도 않은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범위를 산정할 때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손해 입은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 과실 있는 피해자인 의뢰인이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느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여부를 달리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형사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양벌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양벌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진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함께 지는 근거는 간주규정이 아니라 양벌규정이다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벌의 벌은 형벌의 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벌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런 사람들을 다 앞에서는 한 글자로 등으로 처리를 했죠.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 가게 되면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를 등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개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8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고 49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들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 그 48조와 49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가 바로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한때는 그 행위자, 즉 등을 벌한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48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그 해당 조 48조에 규정되어 있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 하는 것이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죠, 이 벌금형도. 그런데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에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습했던 간주 규정에는 단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띠지만 이 형사 책임을 근거 지우는 양벌 규정은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으로서 벌금형을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단서 규정의 내용이 바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의 부과는 과실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71페이지에 양갈로 3번의 행정상의 책임, 이것도 간주 규정을 근거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이 고용인이 36조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해당하는 그런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만 간주 규정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용인 중에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반을 하게 되면 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간주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15조 2항의 간주규정과 50조의 양벌 규정을 근거로 민사, 행정, 형사상의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함께 지게 되고 형사 책임은 단서 규정에 의해서 과실 책임의 성격으로서 함께 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관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571페이지에 표를 하나 그려두는데 이 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해서 학습을 할 때 같이 학습을 해두면 편한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해 두셔야 되느냐면 고용인의 두 유형인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해 놓은 표거든요. 그래서 꼭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구분 항목별로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이미 이거는 요약집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전체를 한번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면 구분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서 과거에 학습한 내용을 갖다가 기억을 되올리는 복습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 못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의 대상이다라는 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공통점이죠. 요거는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시에는 다 신고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통점이죠. 또 고용인원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학습을 했더랬죠. 기본서 강의 때. 우리가 원래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를 갖다가 아니면 공급계약이나 매매 거래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그 실거래가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대행신고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책임은 방금 학습했다시피 간주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다 함께 지게 되는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나 중개보조원의 잘못이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겠지만은 행정상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에 잘못이 있었을 때의 행정상 책임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적용 여부 해놨는데, 우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에 작성하게 되겠죠. 그때 이 중개권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중개보조는 아무리 그 중개권에 관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 업무를 통해서 관여한 바 있더라도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중개보조는 서명 날인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비교 설명에 관한 시험 문제는 잘 나오니까 항상 소속 공인중개사에 관한 문장인지 중개보조원에 관한 문장인지 그런 걸 잘 점검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이죠. 이 고용인과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어떤 책임 관계를 다시 한번 도표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이렇게. 그래서 이 고용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상 행위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을 때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고용인에게도 묻지만은 누구에게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논리인데 당연히 고용인은 직접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다 집니다. 다만 행정상의 책임은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신분상. 자, 그런데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민사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무슨 규정을 근거로? 간주 규정을 근거로. 형사 책임도 개업 공인중개사 함께 묻습니다. 무슨 규정을 근거로? 양벌 규정을 근거로. 알겠어요? 양벌 규정을 근거로.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함께 묻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상의 책임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함께 책임을 묻는 구조지만은 중개보조원의 잘못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신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무슨 규정을 근거로? 간주 규정을 근거로. 그래서 이 간주 규정을 근거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의 성격,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는 것으로서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형사상의 책임은 양벌 규정을 근거로 함께 지게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에 의해서 과실 책임의 성격으로서 함께 지겠다. 벌금을 받게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앞에 우리가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할 때 11번에 이런 결격사유가 있었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결격사유였는데 만약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럼 결격사유로 처리할 거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였다라는 걸 앞에서 결격사유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이걸 이제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양벌 규정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았을 때 결격사유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죠. 결격사유로 보게 되면은 등록까지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럼 벌금형 납부만 하면 되는 거죠.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인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직 나온 바는 없지만은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하면은 민법상 우리 사용자 책임 우리 민법에 보면은 756조에 보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배상 책임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고용인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계가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하고 동일한 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에 대해서 이 간주 규정 때문에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의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이 논리는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는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지만은 이 민법 56조 규정을 보면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피용자의 사무 집행에 대해서 감독을
상당히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 책임을 면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간주 규정에 따른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보다 더 엄격하게 묻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이 간주 규정을 둬가지고 거래 당사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2페이지의 제7절에 인장의 등록과 인장의 등록에 관한 제도인데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